단어 의식을 길러주고 단어에 집중하고 추론하는 과정을 부모가 여러 번 생활 속에서 하다 보면 이게 뇌의 자리를 딱 잡습니다. 그러면 다른 아이들은 수업을 듣다가 모르는 단어가 만났을 때 그냥 쑥 지나가는데 이 아이는 저 단어가 뭘까? 라는 궁금증을 가지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어휘의 80%는 다 우연히 그냥 알게 된 거예요. 20%만 학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의 어휘력을 기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80%에 우선 집중을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문해력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문해력 참 고민 많이 되시죠? 그 고민을 한결 가볍게 덜어주실 수 있는 분을 모셨으니까요. 지금부터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초등생활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콩나물쌤입니다. 환영합니다. 콩나물쌤이 오셨네요. 저도 처음 뵈가지고 컬이 잘 나오셨어요. 더 잘 나오셨어요. 선생님, 그 문해력 수업이라는 책을 쓰셨었잖아요. 네. 그게 굉장히 많은 반향도 일으켰고 참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이번엔 또 이어서 우리 아이 문해력 독서법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이 책을 쓰시게 된 계기, 전 도서인 문해력 수업과의 좀 차이점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문해력 수업을 쓴 지 한 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들었던 이야기들이 좀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궁금하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아주 자세하게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되었고, 문해력 수업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문해력의 A to G를 이야기하는 느낌이었어요. 문해력이 무엇이고 왜 필요하고 어떻게 기르는가.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기르는가에서 가장 강조드렸던 것이 바로 지도적 읽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이가 혼자서 책을 조용히 읽는 것과 또 대비되는 개념으로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아이와 함께 책을 읽으면서 여기서 어떤 식으로 문해할 것인가 그 과정을 지도해 주라는 것이 지도적 읽기였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아이에게 어떻게 지도를 할 것인가를 조금 더 자세한 예시들을 많이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되었는데요. 이 책에는 문학들을 많이 담아뒀어요. 마틸다, 찰리와 초콜릿 공장, 그리고 샬롯의 거미줄. 이 세 권을 담아뒀는데요. 이 세 권을 아이들과 실제로 텍스트를 읽으면서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지 113개 질문 그리고 56개의 대화를 담아뒀어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는 그러면 문해력에서 이 요소를 기르려면 이 질문을 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이 질문에 따라서 이런 대화를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굉장히 자세하게 정확하게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문해력 지도에 조금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이 코스를 그대로 따라가시면 되겠고, 그렇죠. 질문하고 그대로 보고 하나하나씩 밟아나가면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 책은 모자 도서로 나왔거든요. 부모님이 읽는 책은 이제 부모님의 언어로 아이를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아이 책은 아이의 언어로 어떻게 하면 책을 문해력을 기르는 방법으로 독서를 할 수 있는가, 이런 내용들 담아뒀기 때문에 부모님은 부모님 책, 아이는 아이 책 읽고 함께 이야기해 보신다면 문해력을 기르는 독서법 많이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책인 문해력 수업을 읽으면서는 이제 문해력과 성적의 관계성,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제 성적으로 보답을 해주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을 보면서 공감하는 부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책에서는 문해력이 삶에 미치는 긍정성에 대해서도 이제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핀란드 교육부 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문해력은 모든 학습의 기초이며 웰빙, 공감 능력, 신뢰와 같은 삶의 많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문해력이라는 것이 우리 삶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야기하고 싶었는데요. 오늘은 크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이제 아이들 인성 관련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요즘에 아이들 인성이나 이런 이야기들 좀 관심도 많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성을 아이들 기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다채로운 경험, 그리고 그 경험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먼저 다채로운 경험들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현대사회에서는 아이들의 경험이 너무너무 축소된다는 거예요.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요즘 아이들의 경험은 1970년대 아이들의 경험의 10분의 1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요? 네, 그 삶의 반경이. 그러니까 70년대 아이들은 나가서 들에서 뛰어놀고 산에서 뛰어놀고 놀이터에서 놀고 동물들과 함께 한다면, 요즘 아이들은 학교 가서 수업 듣고 학원 가고 집에 와서 컴퓨터 게임하죠. 그래서 부모님이 좀 경험을 다양하게 해주려고 어떤 무슨 파크나 어디에 데리고 가지만
있지만 사실 그것은 부모님 한 개인이 이렇게 확장시켜 줄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것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이런 경험들을 늘리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러면 대안으로서 이 문학이 굉장히 좋은 대안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어린 왕자를 읽는다, 데미안을 읽는다, 80일간의 세계 일주 이런 것들을 읽는다라고 한다면 아이들이 그 상황에 들어가서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도 있다는 거죠. 사막에 추락한 비행기 조종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세계 일주를 해볼 수도 있는 거고, 성장기에 그 아노미 상태에 빠진 그런 경험들을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현실에서 이렇게 갇혀있던 경험들이 문학, 독서, 그리고 이 문해력을 통해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실은 전 세계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문학을 제한이 통해서. 없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에이, 문학의 경험이 그럼 실제 경험과 똑같냐라고 물으실 수는 있는데, 사실 뇌는요, 진짜 경험과 상상의 경험, 가짜의 경험을 구분하지를 않습니다. 아, 그리 똑똑하지 않다. 네네네. 그냥 네. 상상만 좀 꽤나 그럴듯하게 하면 뇌는 그걸 다 진짜로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불닭볶음면을 지금 딱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빨간 면에 쫙 먹어요. 갑자기 우리 몸에서 신체에 변화가 오죠. 배가 아픈데요. 아, 배가 아프세요? 네. 매운 걸 못 먹어서. 아, 그러시구나. 많은 사람들이 막 침도 나오고, 그렇죠. 약간 좋아하는 매운 거 분들은. 먹었을 때처럼 얼굴에 홍조도 바로 올라오고,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느끼잖아요. 그러면 그 무엇보다 디테일한 이야기들이 뭐냐? 바로 문학이라는 거죠. 우리가 드라마라는 것은 한 장면을 보게 되는데, 네. 문학에서는 그 인물이 경험하는 거, 생각하는 거, 느끼는 거, 모든 것을 다 보게 되거든요. 360도로. 보는 시선까지도 또 다 경험하고. 네네. 예.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내 친구하고 잠깐 만났을 때밖에 못 보지만, 문학 속에서는 그 사람이 집에 들어가서 겪는 모든 일들을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긍정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이 문학을 쓰는 문학가들, 특히 많은 사랑을 받는 그런 문학가들은 철학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고전을 쓰는 문학가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문학가들은 굉장히 철학적인 식견들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읽으면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주변의 친구 수준의 이야기가 아닌 정말 높은 수준의 해석들, 깊이 이야기. 네. 네. 어떤 고난과 힘듦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때 무엇을 배울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책을 통해서 다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딴 방에서 혼자 자란 아이들도 이 문학을 많이 읽은 아이들은 세상 경험이 그 누구보다 많다고 볼 수 있거든요. 두 번째로는 이 문학이 행복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줄 수가 네.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언제 행복하냐 하는 그런 연구들을 보면, 첫 번째는 삶에서 의미를 발견할 때, 두 번째는 즐거움을 느낄 때라고 해요. 의미를 발견하는 건 우리 정신이, 뇌가 행복한 거고, 네. 우리가 즐거움이라는 건 우리 몸이 행복한 네.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되면 사람이 행복한데, 이 문학이 이 두 가지 모두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발견을 하는데 이 문학이, 문해력이 많은 도움을 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즐거움, 건강인데요. 재밌는 것이 영국 국립보건원에 환자에게, 그 환자에게 만든 책을 추천해주는 리딩웰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아, 책을 처방해 주는 거네요. 네, 환자에게, 그 환자에게 맞는 책을 처방을 해줘요. 이 말인 즉슨 책과 건강 사이에 많은 결과들이 입증됐다라는 거죠. 6분만 독서를 해도 스트레스가 68%가 줄어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연구 결과를 보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정말 읽어봤거든요. 네. 정말 6분 만에 스트레스가 거의 다 사라지더라고요. 스트레스가 쌓이는 책도 있던데. 조금 쉬운 책을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0분 정도 독서하면 요가만큼이나 혈압이나 맥박을 떨어뜨려 준다고 합니다. 독서는 그래서 수면, 우울증, 치매에 모두 효과가 있는 것이 입증됐고요. 네. 결과적으로 하루 30분만 꾸준히 독서를 하면 수명이 연장될 가능성이 23%라고 합니다. 아, 삶에서 내 방향성도 발견하고 몸이 아픈 것도 훨씬 개선이 되고 한다면 당연히 행복에 도움이 거기다 되겠죠. 즐겁고 행복한 네. 요소가 너무나 많은데 이 영상을 보시고 책을 안 읽는 분은 안 계시네요. 네네네. 독서가 인생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만큼요, 독서를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 문해를 이렇게 길러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네. 문학작품 독서를 할 때 또 중요한 게 우리 아이의 문해력 수준이 어떤가라는 걸 판단해서 이제 적절한 수준의 책을 제시해주고 같이 읽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 아이의 문해력 수준을 진단해 볼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이제 11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요것들을 가지고 한번 파악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사건을 잘 이해한다는 것은 이야기를 읽고 내용을 정리해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이제 인물인데요. 인물이 한 말과 행동을 통해서 동기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사건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인물들이 한 행동으로 뭔가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행동을 왜 했는지 동기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세 번째는 배경인데요. 이야기의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을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라는 게 뭐 시대일 수도 있고 계절일 수도 있고 말 그대로 시간일 수도 있고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그 맥락적이잖아요. 상황에 네.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배경들을 잘 파악을 한다면 현실에서도 분위기 파악이랄까요? 문학들을 통해서 파악하고 적절한 행동을 하는 데까지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지도적 읽기에서 부모와 선생님의 도움을 통해서 네네네.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요소들. 그렇죠. 네. 아이가 찾아내도록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나 선생님이 말하지 않고 네. 질문을 통해서. 그래야지 다음 책을 또 아이가 할 때 스스로 찾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어휘인데요. 모르는 어휘를 만났을 때 짐작을 통해서 그 뜻을 좀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책을 읽을 때 모르는 단어를 만나는데 첫 번째는 자기가 모르는 단어를 만났다는 사실 자체를 몰라요. 그냥 지나갑니다. 단어 인식이라고 하는데 내가 이 단어를 모르는구나라는 것을 인식하는 게 첫 단계. 두 번째 단계로는 그러면 이것은 무슨 뜻일까를 알아가야 돼요. 다섯 번째는 표현인데요. 비유적 표현을 읽었을 때 왜 그런 식으로 비유를 했는가를 좀 알아야 됩니다. 표현이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데 이 비유적 표현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어렵고 복잡한 것들이 많은데 그것들은 모두 다 비유를 통해서 설명이 돼요. 맞아요. 보다 쉽게. 그래서 저도 비유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소부화나 탈무드 같은 것들 보면 다 비유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뭔가 교훈을 주고 싶은데 너무 재미없고 딱딱하죠. 그리고 아이들이 못 알아들어요. 네. 그러니까 비유를 통해서 아이들이 확 느끼게 하는 거거든요. 관심도 없죠. 근데 이야기는 재밌으니까 아이들이 관심을 가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비유적 표현들을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되면 굉장히 세상에 많은 것들을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는 상상인데요. 이야기를 읽고 뒤에 이어질 내용을 좀 상상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졌으니까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겠네 라고 아이들이 좀 상상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뒤에 상상할 수 있게 되면 어떤 장점들이 있냐면 아이들이 자기 삶에서도 어떤 자기의 행위들과 지금 주변 상황들과 그래서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는 다시 사건인데요. 네. 이야기를 발단, 전개, 절정, 결말로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건 플롯이라고 하는데요. 생활에서도 사건이 시작되다가 점점 더 심화되고 막 갈등이 심화됐다가 네. 해결되고 이게 해소 한번 되고. 네, 이게 우리 삶이잖아요. 문학에는 그런 것들을 그대로 담아두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발단, 전개, 절정, 결말 이렇게 플롯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네. 다음에 여덟 번째는 또 다시 어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단어를 들으면 그 단어와 좀 유사한 단어들을 찾아서 비교해서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혐오하다 이런 단어를 딱 떠올랐을 때 혐오하다가 뭐야? 그냥 사전을 찾아보는 것보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짐작을 한 다음에 비슷한 단어들을 찾아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싫어하다. 싫어하다, 증오하다. 네, 증오하다, 질색하다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면 아이의 어휘력이 굉장히 빨리 크게 증가할 수 있는데요. 이 방법은 뒤에서 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는 이제 적용인데요. 이야기에서 읽은 것을 내 삶에 적용해 보는 거죠. 문학이라는 것은 우리 삶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 삶을 발견할 수 있으면 이 아이는 삶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학을 많이 읽고 깊이 있게 읽는 아이들은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열 번째는 이야기 내용을 원인과 결과, 사실과 의견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거죠. 그 다음에 등장인물이든 작가든 이게 사실인지 의견인지 조금 더 분석적으로 살펴보면서 이렇게 열어서 살펴보면서 면 좋은데요. 이런 식의 읽기들은 결국 비문학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또 되겠습니다. 마지막 11번째인데요. 이야기를 읽고 작가가 하고자 하는 말 그리고 주제를 좀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죠. 어른들도 주제나 이런 것들 발견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읽으면서 자꾸 문제의식을 가지면서 읽어야 하거든요. 또 곱씹어보고 더 여러 번 생각을 하면서. 네네. 네. 그런데 이것들이 하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발견이 돼요. 결국에는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안 해봤기 때문인데 아이들도 그렇거든요. 재밌다 하고 끝인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포함 주제까지 한번 생각을 몇 번 해보고 한 아이들은 어렵지 않게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 11가지를 하나씩 지도를 좀 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야기책을 읽으면서 전체가 아니라 사실 부분의 내용도 잘 파악을 못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줄거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 그런데 책 읽기 전, 책 읽는 중에 독서 과정이 끝난 후에도 줄 수 있는 도움들이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그 방법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그 11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가 사건이고 줄거리를 요약할 수 있다잖아요. 네네. 그걸 첫 번째 넣은 이유가 정말 첫걸음이기 때문이거든요. 줄거리를 파악하는 방법 전중후로 보자면 일단 전에는 제목이나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미리 예측해보고 상상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읽기 후에는 글쓰기라든지 이런 걸로 정리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읽기 중이거든요. 네. 아이가 읽으면서 줄거리가 파악이 되어 나가야 되는 거지, 다 읽은 다음에 이걸 줄거리를 다시 찾으려고 하면 그거는 제대로 된 독서라고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애초에 독서가 끝나기가 힘들죠. 네네. 부모님들께서 많이 하시는 실수가 뭐냐면 책 읽어라 그런 다음에 다 읽은 다음에 그래서 내용이 뭐야 이렇게 물으시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중간에 읽기 중에 줄거리 정리가 안 됐는데 마지막에 물어보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적 읽기를 왜 해주셔야 하냐면 읽는 중간에 줄거리를 계속 정리해 나가는 방법을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챕터별로 같이 해주는 것도 좋겠네요. 사실은 챕터도 크고요. 네. 제가 추천드리는 건 바로 한 문단이에요. 이 한 권을 요약하는 거나 챕터를 요약하는 거나 한 페이지를 요약하는 거나 한 문단을 요약하는 거나 사실은 필요로 하는 능력은 똑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찾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게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려운 거죠. 그렇죠.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골라야 되니까. 그러면 가장 쉬운 것은 뭐냐면 이 양을 최소화해야 돼요. 바로 한 문단입니다. 한 문단을 딱 골라서 부모님과 함께 이 부분의 줄거리를 혹은 요약을 해보면 그 다음에 이것이 한 페이지가 되고 한 챕터가 되고 한 권이 되거든요. 이렇게 가면 아이들이 줄거리를 금방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문단을 어떻게 요약하냐면은 3스텝, 3단계로 가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마틸다를 예로 들어놨는데 마틸다가 아빠가 쓰는 모자에 초강력 접착제를 발라놓습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이 생각나네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장면이에요. 두 번째로는 그 모자를 다시 걸어 놓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아빠가 모자를 쓸 때까지 잘 기다리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일어날 일들이 무엇이지 하면 이 세 가지를 찾아보는 거죠. 네. 두 번째 스텝은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찾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약간 가지치기 하면서. 네. 네네. 선생님, 이 세 가지 중에 무엇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까? 저요? 네. 갑자기 당황하셨나요? 접착제로 바르는 게 가장 중요한 장면이거든요. 네. 왜 그게 제일 중요한가요? 라고 물으면 다음 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스텝 3, 세 번째는 요거를 한번 요약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책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틸다는 한 손에는 모자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초강력 접착제가 든 튜브를 들고는 모자의 안쪽 테두리에 접착제를 짜발랐다. 꽤 길죠? 네. 근데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100이면 100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 문장을 그대로 읽어요. 근데 그대로 읽으면 안 됩니다. 그대로 읽으면 자기가 요약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줄거리를 요약할 수 있는 힘이 아직 안 된 거예요. 마틸다는 모자 안쪽 테두리에 접착제를 짜발랐다 정도로 줄이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문단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 그 다음에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야? 근데 이 가장 중요한 일 아이들 잘 못 찾거든요. 그럴 때는 다음 일에, 뒤에 벌어질 일에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치는 거 볼게요. 연관성이 좀 깊은 거. 네네네. 찾아보고 그러면 그 문장을 읽지 말고 네 말로 바꾸어서 짧게 요약해봐. 이런 식으로 하면 아이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지? 이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지? 그럼 이걸 짧게 말하면 뭘까라는 사고 패턴이 뇌의 자리를 잡아요. 이것을 몇 번 반복하면 이것이 뇌의 자리를 딱 잡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돌아갑니다. 몇 개 문단으로 해본 다음에 다음에 책을 읽을 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읽어봐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한 페이지 가지고 한번 해봐. 한 챕터 가지고 해봐. 한 권으로 해봐.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책이라도 아이들이 줄거리를 다 요약할 수 있게 됩니다. 문학작품에는 우리가 생활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생활 어휘가 아닌 다른 어휘들이 많이 나오면서 아이들이 좀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의 어휘에 대해서는 어떤 도움을 좀 줄 수 있을지.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단어는 작게는 1,000개고요. 진짜 넓게 보면 5,000개고 엄청 넓게 보면 1만 개예요. 그런데 실제로 단어는 한 43만 개가 있거든요. 그 아이들이 배워야 하는 어휘 수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문제는 이거를 학습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알고 있는 어휘의 80%는 다 우연히 그냥 알게 된 거래요. 20%만 학습을 한다고 합니다. 책을 읽다가 이 단어가 뭐지? 선생님이 수업하는데 저 단어가 뭐지? 대화하다가 뉴스에서 저 단어가 뭐지? 하면서 배우는 게 80%. 네. 일부러 뭐 공부를 하면서 대놓고 쓰면서 외운 게 네, 그런 식으로 네. 하든 아니면 뭐 사회 공부를 하면서 그 공부 중에 배우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20%인데요. 그러면 아이의 어휘력을 기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80%에 우선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평소에 책을 읽거나 대화를 하거나 수업 중에 만난 단어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이 모르는 단어를 저한테 썼어요. 사람이 보통 선생님 잠깐만요. 그 단어가 뭐죠? 물어보나요? 안 물어보나요? 안 물어보죠. 안 물어보죠. 왜냐면 대화 흐름이 다 끊기기 네.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대화 중에 독서 중에 저 단어가 무슨 뜻일까를 짐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짐작하느냐? 맥락이에요. 문맥을 통해서 추론하고 또 한자어를 통해서 추론하는 것들 이런 것들 꼭 알려주셔야 돼요. 네. 그러면 아이가 그 이후로는 어떤 책을 읽든 부모님과 대화를 하다가 뉴스를 보다가 수업을 듣다가 어휘를 계속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단어 의식인데 뭐냐면은 내가 모르는 단어를 만났을 때 이 단어를 모르네 라고 딱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 영화 평론가 이동진 씨가 영화 기생충의 평론 중에서 명징하다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명칭이요. 네, 명징하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명징하다는 많이 쓰던 단어가 아니에요. 그 순간에 우리 사회가 모두 명징하다라는 단어의 단어 의식을 가진 거예요. 뭐야? 저런 단어 처음 들어보는데? 무슨 뜻이지? 기생충은 근데 오스카 상까지 받은 워낙 명작이고 유명하고. 분명히 좋은 뜻이겠군. 약간 이런 식으로 느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와 함께 그냥 지나가지 말고 이 단어 알아? 잘 모르겠지. 앞을 볼까? 뒤를 볼까? 그 한자를 보니까 명징? 이거 혹시 봤다는 뜻이 아닐까? 라는 식으로 추론을 아이와 함께 해보는 거예요. 바로 이런 단어 의식을 길러주고 단어에 집중하고 추론하는 과정을 부모가 여러 번 생활 속에서 하다 보면 이게 뇌의 자리를 딱 잡습니다. 그러면 다른 아이들은 수업을 듣다가 모르는 단어가 만났을 때 그냥 쑥 지나가는데 이 아이는 저 단어가 뭘까? 라는 궁금증을 가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어휘를 비교 분석하는 것 좀 알려주셔야 돼요. 혹시 나의 해방일지 보셨어요? 예. 거기서 보면 여주인공이 손석구 씨한테 나를 추앙하세요 그러잖아요. 추앙 유명하죠. 네. 추앙도 그전까지 별로 쓰던 단어가 네. 아니잖아요. 근데 갑자기 추앙하다가 요즘에 화제가 탁 됐거든요. 그 단어 의식이 탁 생깁니다. 자, 추앙하다와 비슷해 보이는 단어를 선생님 하나씩 저랑 한번 얘기 한번 해보죠. 따르다, 저는 존중하다. 존경하다. 그거 하려고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어떤 단어를 만났을 때 아이와 함께 그 유의어를 많이 찾아보셔야 돼요. 그러면 대충 어떤 느낌인지 느낌이 오죠. 문제는 짐작하는 것의 문제는 뭐냐면은 정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많은 단어를 습득하게 되지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비교 분석을 하는데 이걸 구분해 봐야 돼요. 존중하다와 존경하다와 추앙하다와 경외하다, 이게 따르다, 이게 무엇이 다를까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비슷한 단어를 비교 분석하다 보면 존중, 존경, 경외, 뭐 추앙, 따르다 이것들이 섬세하게 구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의어들을 분류하거나 줄을 세워보는 것도 좋아요. 방금 5개를 한번 줄을 세운다면 가장 높은 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외하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은요? 2번 추앙. 저도 추앙을 고를 것 같아요. 따라오시는 네. 이런 식으로 아이와 함께 유의어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을 강도를 가지고 좀 비교하고 하다 보면 굉장히 재미있고 어휘력이 크게 많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국어 시간에 특히 많이 하긴 하는데 비슷한 말이 뭐지라는 질문을 던진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네. 그럴 때 이제 그 유의어들을 많이 알고 있는 아이들의 반응을 보잖아요. 어느 수업에서 어느 활동을 할 때보다 굉장히 즐겁게 적극적으로 일어서서까지 막 여러 번 말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아이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큰 쾌감을 주는 시간이기도 하는구나. 그 아이들이 단어 의식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단어에 네. 관심도 많고 흥미도 많고. 사실 오늘 알려주신 내용만으로도 정말 디테일하게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하지만 이 말씀은 꼭 하고 싶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를 잘하는데 여러 가지 능력들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이한테 공부해라라고 한다고 결과가 나온 게 아니거든요. 마치 축구 선수가 되려면 뭐 손흥민, 황희찬, 체력 훈련이 기본이잖아요.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이 문해력이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글을 읽고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는 수업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네. 교과서를 봐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문해력을 길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 문학, 비문학이 있으면
일단 문학으로 출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문학이 훨씬 쉽고 네. 좀 부담감이 적으니까요. 학년이 올라가면서 비문학으로 넘어가는 코스들을 잘 밟아주셔야 아이가 중고등학교 교과서도 잘 소화할 수 있을 텐데요. 아이와 함께 이런 책 한 권 같이 읽어보시고 이 책에서 제가 스텝별로 113개 질문들로 딱 다 담아뒀으니까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손 한번 흔들어 주시겠어요? 네.